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김민재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LG AI 리서치의 KX-4원 테크니컬 리포트를 중심으로 이 모델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평가에서 어떤 강점과 한계를 보이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MOE 구조, 하이브리드 어텐션, 토크나이저 재설계, 컨텍스트 익스텐션, 그리고 RL과 프리퍼런스 러닝 등등을 포함해서 실제로 배포 가능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KX1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236B 토탈 파라미터를 가진 스파스 MOE 기반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추론에서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약 23B이기 때문에 카파시티는 크게 가져가면서도 인퍼런스 코스트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려는 설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56K 콘텍스트를 지원을 하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뿐 아니라 독일어, 일본어, 베트남어까지 포함한 약 6개의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글로벌 어텐션과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섞은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 MTP 기반 셀프 드래프팅을 붙여서 디코딩 처리량을 약 1.5배 높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리즈닝 모드와 논 리즈닝 모드를 둘 다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모델은 단순히 리즈닝 모델 하나로만 보지 않고 깊게 추론하는 모드와 범용적으로 빠르게 쓰는 모드를 함께 고려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설계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흐름은 논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먼저 왜 KX4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으로 그 다음에 모델링, 토크나이저, 트레이닝, 이밸루에이션을 마지막으로 콘클루전과 리미테이션 순서로 보겠습니다. 네,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KX4원이 단순히 큰 모델 하나를 만들었다는 보고서가 아니라 구조 설계부터 이제 데이터 학습, 평가, 배포 관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테크니컬 레포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논문이 제시하는 출발점입니다. 현재 글로벌 LLM 경쟁은 사실상 프론티어 스케일 모델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한국은 GPU 인프라나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칩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선두권보다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십억에서 수십비 규모의 코스트 이펙티브 모델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진짜 AI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이 되려면 단순히 저비용 모델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프론티어 레벨 성능의 소버린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KX-1은 바로 이 맥락에서 정부 지원 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대규모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는 엑사원 4.0이 이미 쓰고 있던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계승을 하지만 이제 모델 패러다임은 댄스에서 MOE로 크게 확장됩니다. 즉, 이 슬라이드는 단순 소개가 아니라 왜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렇게까지 크게 확장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제 KX-4원의 핵심 구조입니다. 메인 블록은 총 48개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이 중 36개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그리고 12개는 글로벌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네, 즉 모든 층에서 풀 글로벌 어텐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적 어텐션으로 처리를 하고 일부 층에서만 글로벌 인터랙션을 담당하게 만들어서 이제 긴 문맥 계산량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드포워드 쪽은 이제 댄스 FFN이 아니라 128 엑스퍼트를 갖는 스파스 MOE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매 토큰마다 탑 8 엑스퍼트가 선택이 되고 여기에 이제 쉐어드 엑스퍼트 1개가 더해져서 실제로는 9개 엑스퍼트가 동시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첫 번째 블럭만 댄스 FFN으로 두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훈련 안정성을 위한 설계로 논문도 처음부터 모든 층을 스파스 MOE로 두는 대신 첫 층은 댄스로 두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별도의 MTP 블럭은 이제 다음 토큰 예측을 위한 목적 함수에 사용이 되며, 그리고 추론 시에는 셀프 드래프팅에도 활용이 됩니다. 즉, 이 구조는 단순히 이제 파라미터를 키우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롱 컨텍스트 친화성, 그리고 스파스 스케일링, 그 다음에 디코딩 효율까지 같이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는 방금 보신 구조를 수치로 정리한 표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총 이제 236B에서 223B만 액티베이티드라는 점인데요. 이제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이제 KX1이 MOE를 통해서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총 파라미터는 236B로 매우 크지만 실제 추론에서는 모든 엑스퍼트를 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는 훨씬 이보다 작습니다. 이제 또 어텐션 쪽을 보면은 이제 헤드 디멘전은 128,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를 128까지 줄여서 이제 롱 컨텍스트 인퍼런스에서 메모리를 많이 절감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OE 라우팅에서는 이제 드럼리스 라우팅과 이제 시퀀스 레벨 로드 밸런싱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즉 이제 토큰을 이제 성능 때문에 버리지 않고 이제 모두 엑스퍼트로 보내면서도 엑스퍼트 쏠림을 줄여서 라우팅을 안정화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TP 블록은 단순 보조 로스가 아니라 실제 추론에서 셀프 드래프팅을 통해서 스루풋 개선에 재활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결국에 KX1이 큰 MOE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배포 관점에서 추론 효율까지 의식한 설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크나이저를 보겠습니다. KX1은 X1 4.0 대비 보카블러리를 100K에서 150K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카블러리만 단순히 늘린 게 아니라 기존 고빈도 보카블러리의 약 70%는 유지를 하고 이제 나머지 용량을 추가 언어, 그리고 STEM, 그리고 코드 도메인으로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이제 슈퍼 BP 기반 슈퍼워드 토큰입니다.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 시퀀스를 하나의 토큰처럼 다루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덕분에 시퀀스 랭스를 줄이고 토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화도 바뀌었는데 유니코드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NFKC에서 NFC로 변경을 해서 코드나 STEM 문서에서 슈퍼스크립트 그리고 서브스크립트 특수기호처럼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문자를 더 잘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KX1 토크나이저는 이제 영어, 한국어, 그리고 뭐 STEM 코드 전 영역에서 이제 바이트 퍼 토큰 기준 평균 약 30% 정도 효율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전학습입니다. KX1의 사전학습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 설명대로라면 이 3단계는 대략적으로 날리지, 그리고 엑스퍼타이즈, 리즈닝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학습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엑사원 4.0의 파이프라인을 계승을 하지만 이제 필터링과 신세시스를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기존 3개 언어 외에 독일어, 일본어, 그리고 베트남어를 추가를 했고, 크로스링걸 신세틱 코퍼스를 이제 이용해서 언어 간 데이터 불균형도 보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학습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큐먼트 그라운디드 띵킹 트래젝터리를 합성해서 사전학습 이전부터 리즈닝 비헤이버를 주입했다는 점입니다. 즉, 리즈닝을 완전히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만 맡긴 게 아니라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에도 리즈닝 성분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설정도 어, 아래와 같은 선택들이 들어가는데, 이는 KX4원이 단순히 큰 모델이 아니라 현대적 대규모 학습 레시피를 적극적으로 좀 채택한 모델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네, KX4원은 처음부터 256K 컨텍스트로 학습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컨텍스트 랭스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베이스 모델을 8K 컨텍스트에서 학습을 한 뒤, 그다음에 32K 그리고 256K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문맥의 길이만 늘려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짧은 문맥 성능을 유지하면서 긴 문맥 적응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리허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기존 쇼트 컨텍스트 능력을 유지하고 신세틱 리즈닝 데이터셋으로 긴 입력에서도 리즈닝 품질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롱 다큐먼트 데이터셋을 통째로 넣어서 이제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직접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 검증도 단순히 긴 입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숏 컨텍스트 벤치마크와 그 다음에 NIH 테스트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256K 컨텍스트는 구조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별도의 확장 파이프라인과 검증 절차를 통해 확보된 특성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트레이닝입니다. 이제 KX4원의 포스트 트레이닝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의 약자인 SFT, 즉 이제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하도록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질문 유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고 이제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구 사용 학습하고 이제 강화 학습입니다. 특히 도구 사용 부분은 이제 실제 환경을 전부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가상의 도구 환경을 만들고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만들어서 학습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강화 학습 단계에서는 수학 그리고 코드, 스템,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팔로잉 같은 문제를 함께 학습하면서 모델의 추론 능력을 더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퍼런스 러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얻은 추론 성능을 너무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품질이나 안정성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응답 스타일을 맞추는 방향으로 모델을 조정합니다. 즉 KX4원의 포스트 트레이닝은 단순히 한 번 파인 튜닝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인스트럭션 팔로잉, 추론 강화, 응답 정렬을 나누어서 설계한 다단계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학습과 프리퍼런스 러닝에서 사용한 핵심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 단계에서는 논문은 아가포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수집된 응답들을 활용하면서도 학습이 너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또 여러 응답의 점수가 모두 같아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아예 제외하는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 계산도 한 번에 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같은 문제 안에서 나온 여러 응답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응답이 더 나은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 전체 기준으로 다시 정규화해서 학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강화학습 중에는 모델 전체를 다 크게 흔들지 않고 일부 구조는 고정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즉, 추론 능력을 높이되 학습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설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퍼런스 러닝 단계에서는 그루퍼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 응답을 한 묶음으로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응답이 더 선호되는지 이 차이를 학습에 반영을 합니다. 이때 보상도 하나의 기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규칙 기반 평가와 모델이 평가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프리퍼런스 러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슬라이드에서 핵심은 KX1이 단순히 강화학습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학습 안정성과 응답 간 비교, 그다음에 뭐 사람 선호도 반영까지 해서 세심하게 설계를 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KX1은 단순히 리즈닝 점수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틱, 한국어, 다국어, 세이프티까지 포함해서 총 9개의 카테고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자들이 이 모델을 단순히 연구용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배포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리즈닝 모드와 논 리즈닝 모드를 모두 평가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KX1이 깊은 추론이 필요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 시나리오까지 함께 고려해서 설계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부 설정을 보면 템퍼러처는 1.0 그리고 타피는 0.95이고 롱 컨텍스트 벤치마크에는 160K 컨텍스트 그리고 나머지 평가에는 128K 컨텍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MTP는 추론할 때는 끄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좀 중요한 메시지는 논문이 보여주려는 것이 단순히 리더보드 뭐 성적표가 아니라 실제 사용과 배포를 염두에 둔 모델의 전체 능력 범위라는 점입니다. 네, 피규어 1은 KX1의 대표 결과를 8개의 카테고리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엑사원 4.0 대비 전반적인 성능 향상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KX4원은 전작 대비 단순한 소폭 개선이 아니라 여러 카테고리에서 큰 폭의 성능 향상을 이뤘다고 합니다. 다만 QN3나 아니면은 딥시크 같은 초대형 모델과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최고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제 23B 액티베이티드 파라미터 규모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그래도 경쟁력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는 리즈닝 모드 결과의 전반부를 보여줍니다. 먼저 지식형 벤치마크를 보면은 MMLU 프로에서 83.8점, GPQA 다이아몬드에서 79.1점을 기록합니다. QN3나 딥시크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KX4원도 충분히 경쟁 가능한 수준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쪽에서는 AIM2025에서 92.8점, IMO 앤서 벤치에서 76.3점, HMMT 노브 2025에서 86.8점을 기록합니다. 특히 AIM2025는 GPT-OSS 120B의 92.5점과 QN보다 약간 높고 딥시크의 93.1점에도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학 리즈닝에서는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딩 쪽에서는 라이브 코드 벤치에서 80.7점으로 꽤 강한 결과를 보이지만 라이브 코드 벤치 프로는 25.9점으로 GPT OSS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SWE 벤치 버리파이드에서 49.4점, 이제 터미널 벤치 2.0 29점처럼 실제 소프트웨어 작업에 가까운 에이전틱 코딩 벤치마크에서는 딥시크 3.2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KX4원은 리즈닝 모드에서 수학과 일부 코딩 벤치마크에서는 매우 강한 경쟁력을 보이지만 에이전틱 코딩 전체에서
항상 최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형 소버린 모델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리즈닝 모델 결과 중에서 툴 유즈, 그리고 인트럭션 팔로우, 그리고 긴 문맥, 한국어 안정성 쪽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도구 사용 능력을 보면 타우스퀘어 벤치에서 가중 평균 73.2점을 기록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리테일 78.6점, 그리고 에어라인 60.4점, 그리고 텔레콤 73.5점인데 일부 항목에서는 딥시크가 더 높지만 KX 사운드 전반적으로는 실용적인 수준의 멀티스텝 툴 유즈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인트럭션 팔로우에서는 IF 벤치 67.3점, 그리고 IF 이벨 89.7점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고 형식을 맞춰서 응답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긴 문맥 처리에서 AA LCR 53.5점, 그리고 오픈AI MRCR 52.3점을 기록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QN이나 딥시크가 더 강한 편이어서 롱 컨텍스트 성능에서 KX1이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어 안정성 쪽은 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KMMLU 프로에서 67.3점, 그리고 코버트 61.8점, 그리고 KGC 세이프티 96.1점인데 특히 KGC 세이프티는 비교군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성능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발트도 딥시크의 62.7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KX4는 리즈닝 모델에서 단순히 영어 중심 추론만 잘하는 모델이 아니라 툴 유즈, 그리고 한국어 안정성까지 포함한 넓은 능력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긴 문맥 기반 일반 추론에서는 여전히 더 강한 글로벌 모델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논 리즈닝 모드 결과입니다. 당연하듯이 리즈닝 모드에 비해서 수학과 코드 점수는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2025가 92.8에서 44.6, 그리고 HMMT가 86.8에서 43.2, 그리고 라이브 코드 벤치가 80.7에서 44.6으로 낮아졌습니다. 즉 리즈닝 모드가 수학 코드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롱 컨텍스트나 일반 사용 지표에서는 논 리즈닝 모드가 더 낮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픈AI MRCR이 60.9인데 리즈닝 모드의 52.3보다도 높고, 그리고 QN이나 딥시크의 논 리즈닝 베이스라인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AALCR도 45.2로 리즈닝보다는 낮긴 하지만 여전히 전작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KX1이 항상 리즈닝 모드로만 써야 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스크 성격에 따라서 깊은 추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즈닝 모드를 쓰고 빠르고 일반적인 사용은 논 리즈닝 모드로 선택할 수 있는 듀얼 모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KX1의 다국어 성능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MMLU 평균을 보면은 리즈닝 모드에서 85.7점, 논 리즈닝 모드에서 83.8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언어별 점수를 봐도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가 모두 85점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KX4는 특정 언어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멀티링구얼 성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 성능도 꽤 인상적인데 WMT24++ 평균이 90.5점인데 특히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영어에서 일본어는 57.7점에서 82.8점으로, 그리고 영어에서 베트남어는 60.6점에서 89.4점으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건 평균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언어쌍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토크나이저를 확장하고 언어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크로스링구얼 신세틱 데이터가 실제로 멀티링구얼 성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KX4원은 다국어 지원을 한 것만 아니라 실제 성능 측면에서도 꽤 고르게 강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이프티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은 기존의 안정성 기준이 주로 서구권 관점에 맞춰져 있어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법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KAUT를 제안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유니버셜 휴먼 밸류, 그리고 소셜 세이프티, 그리고 코리안 센시티비티, 그리고 퓨처 리스크입니다. 이 네 개의 영역 아래에 총 226개의 세부 위험 항목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코리안 센시티비티입니다. 이 항목은 역사 문제, 지정학적 이슈, 국내 법률처럼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정리하자면 KAUT의 핵심은 기존의 보편적인 안전 기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한국 사회 맥락에 맞는 신뢰성 기준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KGC 세이프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KAUT를 실제 평가용 벤치마크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성을 보면 KAUT에서 정의한 226개의 세부 항목마다 10개씩 사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총 2260개의 테스트 인스턴스로 이루어집니다. 또 평가가 너무 단순해지지 않도록 일반적인 질문 형태인 나이브, 조금 더 우회적이고 까다로운 어드버시리얼, 그리고 멀티턴, 그리고 멀티링걸과 같은 다양한 조건도 함께 포함합니다. 평가는 LLM 에저 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최종 지표인 세이프 레이트는 전체 응답 가운데서 안전하다고 판정된 비율입니다. 이제 이 벤치마크의 의미는 단순히 유해한 문장을 몇 개를 막느냐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유해성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미래 기술 위험까지 함께 평가한다는 점에서 KGC 세이프티는 한국형 소버린 모델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KX1의 안정성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전체 결과를 보면 KX1의 세이프 레이트는 96.1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유니버셜 휴먼 밸류 97.5, 소셜 세이프티 96.9, 그리고 코리안 센시티비티 94.3, 퓨처 리스크 95.0으로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군과 비교해 보이면 이 점수가 더 잘 보이는데 딥시크는 73.0, QN은 66.2, 엑선 4.0은 58.0이고 GPT-OSS 120B도 92.5인데 KX1이 이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코리안 센시티비티와 퓨처 리스크입니다. 코리안 센시티비티는 GPT-OSS가 86.3인데 KX1은 94.3이고 퓨처 리스크도 GPT-OSS의 90.3보다 높은 95.0을 기록합니다. 즉, 보편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수 맥락과 새로운 기술 위험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강한 결과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단순히 점수가 더 높다 정도로 볼 게 아니라 논문이 제시한 보편 윤리와 지역 맥락을 함께 반영한 안정성 설계가 실제 벤치마크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KX4원의 차별점은 안정성을 일반적인 유해성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한국 사회 맥락과 미래 기술 위험까지 함께 다루려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와 배포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서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KX4원도 역시 다른 언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응답이 나올 수 있고, 모델이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된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 응답이 결국 학습 데이터의 통계적 경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어색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배포를 생각하면 성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법적 책임, 윤리적 기준처럼 모델 바깥의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논문에서도 특히 모델 자체나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다시 배포하려면 어, 별도 어그리먼트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점은 KX-1이 프론티어 레벨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자체로 바로 완성형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전 배포를 위해서는 성능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운영적 조건까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KX-1의 핵심은 단순히 모델을 크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엑사원 4.0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규모로 확장하면서도 긴 문맥 처리, 다국어 지원, 추론 능력, 그리고 안정성까지 한 번에 함께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는 효율적인 엑스퍼트 기반 설계와 긴 문맥을 고려한 어텐션 구조를 넣었고, 학습 과정에서도 토크나이저 확장, 다국어 데이터 보강, 추론 데이터 합성, 그리고 후속 미세 조정과 강학습까지 단계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단순히 크기만 큰 모델이 아니라 구조와 학습 전략을 같이 설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수학 추론, 그리고 일부 코딩, 한국어 벤치마크, 그리고 안정성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는 프론티어급 모델들과 직접 비교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KX-1의 의미는 점수 몇 개가 잘 나왔다는 데만 있지 않고 한국어, 다국어, 안정성, 배포 가능성까지 포함한 실전형 소버린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KX-1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